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 얘기라든지 그 교재 내용보다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우리 근현대사의 그 부끄러운 점, 보통 민낯이라 그러지, 민낯. 부끄러운 점이 요즘 그 자료 발굴을 통해서 아주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차차차차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미국의 뭐, 역할이라 할까?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몇 가지만 이렇게 찝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이 우리나라 아주 혈맹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동맹 관계인데, 그 동맹 관계이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해방서부터 우리나라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 가지고 요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그 현대대사의 민낯이라고 그럴까?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런 책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찾아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조사해 보시고, 우리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 거기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우선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이제 이승만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승만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그 임진왜란과 신비한 이야기 그 총평할 때 말씀드렸죠. 보도연맹 사건이라든지 제주도 4.3 사건이라든지 여순 민중항쟁이라든지 거기에서 우리 민간인 학살을 100만 명 이상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찍은 그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에서 두 얼굴의 이승만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언급을 했고, 오늘은 또 하나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1919년 3.1운동 일어나기 한 달 전 2월 달에 이승만이가 미국 정부에 대해 편지를 써요.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은 그것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제 최근도 아니에요. 좀 오래되는데, 일부 사람만 알고 있었죠. 근데 뭐 지금은 공식적으로 다 이제 밝혀졌는데, 미국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일본 대신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좀 위임 통치 좀 해달라 이렇게 된 거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나라를 팔아먹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일본 대신에 조선을 통치해달라고 저 미국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언제 발각이 되냐면 이제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아주 자기가 국내에서 통령으로 13도 주민들 대표들이 뽑아가지고 그것도 아주 그냥 야비한 짓이지, 야비하게 했지만 하여튼 통령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임시정부한테 얘기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고, 대통령 임시정부에서. 그런 다음에 그 편지가 발각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임시정부가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야. 어떻게 대통령이 된 자가 어떻게 나라를 이제 통치해달라고 다른 나라한테 편지를 보내고 말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한다고, 이승만이가.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이제 추방이 돼요. 완전히 쫓겨나지. 근데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미국에서는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 어떤 주장이냐면 공관이라 그래, 그 공관. 뭐냐, 공동 관리, 그러니까 위임 통치, 공동으로 위임 통치한다고. 그게 신탁 통치지. 응?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주장해서 그게 나중에 어떻게 결과론적이지만은 우리나라의 남북으로 이게 갈라지잖아요. 38선이 거지고, 응?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승만의 편지야, 그게. 응? 아주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아니, 이완영이는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지만 이승만이는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은 아주 그냥 이거 나라의 매국노다 이렇게 아주 통탄을 내신다고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어?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승만이는 국내 지지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김구하고 라이벌이 하려면 김구는 뭐 라이벌이라 생각도 안 했는데 라이벌을 하려고 국내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어떻게 미 군종한테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상황을 그때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자기네 말을 잘 듣는, 자기네들이 잘 부릴 수 있는 꼭두각시가 필요했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바지 대통령이죠. 바지 대통령을 내세워서 자기네들이 위임 통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세운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누가 딱 찾아보니까 딱 한 놈 있잖아. 이승만이가. 어? 이승만이 뭐야? 그 완전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그리고 저기 미국 하버드 나왔죠. 하버드 석사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죠. 또 유창한 영어 실력 있지. 지네들 입맛에 아주 딱 맞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메가더가 저기 불러요. 저 일본어로 딱 불러가지고 야 저기 하지보로 잘 좀 영접해라 그런 다음에 군복을 대령, 그것도 저기 장군도 아니야. 대령 계급장 달아가지고 군복 입혀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여보낸다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꼭두각시 위인통치를 하자. 꼭두각시. 그런 다음에 이승만이가 어떻게 돼? 4.19로 인해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일본에서 하와이로 쫓겨나잖아. 그럼 어떻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큰일 났지. 자기네 말 잘 듣는 꼭두각시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또 내세워야 될 거 아니야. 꼭두각시, 제2의 꼭두각시를. 에? 누구야? 딱 보니까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놈들. 그 중에 한 놈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딱 보니까 있잖아. 좌빨에다가 친일 행각행 아주 좌익 빨갱이 남노당 총책위에다가 친일 행각한 사람이 딱 눈에 띄잖아. 누가 박정희 아냐? 박정희. 그러니까 박정희를 딱 내세운 거지. 그 박정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입지가 좁아지잖아. 좌빨에다가 친일 행각을 하고 막 걔고 자기 동지들을 팔아먹고 막 그런 행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딱 CIA에서 딱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 지도 거기에 CIA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거야. 이승만이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CIA가 공작을 해가지고 쿠데타 일으킨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 다 뒷배가 저 CIA였었거든. 우리는 처음에는 몰랐지. 근데 나중에 밝혀졌잖아.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때 당시에 CIA 국장놈이 영국의 제일 유명한 방송국 있잖아요. 어디가 BBC 방송국. BBC 방송국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이놈이. 그것이 이제 지금도 찾아보면 지금도 인터넷에 나와요. 뭐라고 저기 인터뷰를 했냐면 그 골자가 뭐냐면 지네들이 해외에서 공작을 무수히 많이 했는데 해외에서 공작을 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공작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5.16 박정희를 내세운 5.16 쿠데타라고 아주 실토를 했어요. 실토를 아주 그냥 집으로 그냥 방송국에서 그냥 인터뷰를 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알은 거예요. 저는 뭐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 근데 지금 뭐 다 알 사람 다 알아요. 다 밝혀졌으니까. 그러니까 CIA가 저기 이승만이 꼭두각시를 내세웠다가 쫓겨나니까 두 번째 꼭두각시를 박정희를 딱 내세워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지원을 다 뒤에서 해준 거예요, 이게. 응?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박정희에 대해서는 저번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100년 전쟁 다큐멘터리, 거기서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세하게. 거기는 경제개발 5개년의 허와 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우선 이제 박정희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냐.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일제시대 때에 30년대 일본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만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간도라는데 만주국을 국가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위성국가, 바지국가.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내세워 가지고 푸이 황제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만주국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만주 그 사관학교가, 일본 사관학교가 있었다고. 박정희는 거기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완전히 몸살이 난 사람이야. 근데 거기는 그 나이 제한이 있었어. 근데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았어.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혈서를 써가지고 보냈다고. 혈서를 써가지고 편지하고 동봉해가지고 보낸 것이 그때 당시에 만주일보에 아주 대대적으로 기사가 딱 실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걸 발견해가지고, 최근도 아니죠. 꽤 됐죠. 발굴을 해가지고, 이래 이렇게 했다. 그게 이제 다 들통이 났잖아요. 그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그게 언제 기사냐면은 1939년도에 3월 30일 날 만주일보라는 그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을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거기에 그 박정희가 혈서를 쓴 거예요. 혈서 내용이 뭐냐면,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이렇게 딱 혈서를 냈어. 거기다 편지를 동봉했는데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 명의 만주 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 견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이게 이제 편지로 만주사관학교에 보낸 혈서와 편지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입학을 하게 돼요. 입학을 해가지고 뭐를 했냐?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했죠. 여기서 이제 그 간도 특설대라는 게 있어. 간도 특설대를 내가 이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거야. 간도 특설대라는 게 있어요. 또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간도 특설대라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만주국 그 위성국가 만주국의 그 육군 소속이야. 육군 소속으로 독립군,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군을 토벌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거예요. 이게 간도 특설대라는 게. 그래가지고 거기 모토가 있어. 모토가 뭐냐면, 조선인으로서 조선인을 잡는다. 이게 모토야. 일본군이 저기 독립군을 토벌하는 게 아니라 조선인이 조선이 독립군을 토벌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히잖아. 근데 이걸 맨 처음에 누가 주장을 했냐? 조선인이 주장을 해서 조선인이, 일본군이 주장한 게 아니야. 이게 이게 너무나 비극적인 거. 아주 그냥 통탄할로 누가 주장을 했냐? 그때 만주국의 간도성 성장이며 참의원인 이범익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범익이 주장을 한 거야. 이범익이 주장을 하니까 일본에서 이거 얼마나 좋아. 지네들은 피를 안 묻히니까, 지네들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조선인이 한다니까,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생각이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관동군, 그러니까 일본의 그 정규군이지, 정규군, 관동군의 간도 특무기관장인 오코시 노부오 중사가 그때 당시에 그 간도 특설대 총책임자로 임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모토를, 이범희가 주장한 모토, 조선인으로서 조선인을 제압한다는 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간도 특설대를 만들어요. 간도 특설대를.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넷 뒤져보면 간도 특설대의 조선인이 그 명단이 수십 명이 다 나와요. 뭐 누구 다 나와. 근데 이제 간도 특설대 조선인 명부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백선엽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선엽이. 백선엽이, 그 다음에 이용 전 철도총장, 그 다음에 신현준 전 해병대 사령관,
그 다음에 정일권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이 다 수십 명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뭐 강영훈 전 총리라든지 최규하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간도 특설대 출신이라고 저는 옛날에 어떤 기사를 봤거든. 근데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강영훈 총리나 최규하 대통령이나 박정희는 거기 명단에는 포함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래도 뭐 확실히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후학들이 이거 팩트 체크를 해시기 바래요. 그렇지만은 정확한 거는 이 박정희가 간도 특설대의 소속이 아니더라도 그때 만주사관학교의 출신으로서 독립군 토벌을 한 거는 아주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 간도 특설대는 어떤 그 특정한 그 조직을 말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 독립군이 아주 무슨 이제 국내 독립군도 있고 해외 독립군도 있고 뭐 갈래가 무지무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 세 갈래로 따져요. 가장 큰 단체를 이제 세 갈래로 따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김구 선생,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이 이끌었던 대한광복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대한광복군은 이제 임시정부를 옮겨갈 때마다 계속 이제 김구 선생을 따라다녔지. 그래서 이제 주로 이게 남경이라든지 중경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다녔고, 두 번째 가장 큰 조직이 뭐냐면은 그 김원봉 장군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야. 이 김원봉 장군이 이끌었던 조선의용군이라는 게 있었어. 나 처음엔 조선의용대라고 그랬는데 나중엔 조선의용군을 편입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화북지방이라 그래서 그때 이제 팔로군, 중국 공산당의 그 팔로군 정규군이죠. 그 팔로군하고 같이 이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조직에 이게 조선의용군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항일 전투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장 큰 조직이 뭐냐면 간도, 그러니까 만주 지방에서 활동했던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게 있어요. 동북항일연군, 아주 이게 아주 유명한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 만주국이니까 이 간도에서 설치한 만주국이니까 일본 군들은 어떻게 해? 주로 이제 이 동북항일연군을 타켓으로 삼은 거야. 그래가지고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독립군을 살상하고 뭐 여자들 강간하고 약탈하고 고문하고 총살식, 아니면 별의별 지랄을 다 했지. 그게 주축 세력이 누구야? 간도 특설대, 우리나라 조선, 거기 주요 인물이 백선엽이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아주 속에서 아주 열불이 나.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 간도 특설대의 부대가라는 게 있어. 부대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가가 있잖아. 교가식으로 교가를 맨 아침마다 조회하면서 부르잖아. 그런 식으로 맨 아침에 얘네들이 불렀던 그 부대가라는 게 있어.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 응? 그러니까 간도 특설대 부대가 이거 맨 주차하면서 그냥 그 독립군들을 살상하자 이런 의지를 불태웠던 조선인들에 의한 그런 부대가 이게. 제가 읽어볼게요. 간도 특설대 부대가 시대의 자랑, 만주의 번영을 위한 징병제의 선구자, 조선의 건아들아, 선구자의 사명을 안고 우리는 나섰다. 나도 나섰다. 건구는 짧아도 전투에서 용맹을 떨쳐 대화호는 우리를 고무한다. 천황의 뜻을 받든 특설부대, 천황은 특설부대를 사랑한다. 이게 이제 간도 특설대의 부대가예요. 이게 이제 우리 현대사의 그 민낯이에요. 민낯 이런 게. 자, 다시 이제 박정희로 돌아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갑자기 해방이 되잖아.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 그 신분을 싹 세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국군으로 들어오는 거야. 국군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박정희가 어떻게 했냐면 남로당에 가입을 한다고. 남로당이 뭐요? 저 노동당 아니야? 남쪽 노동 박헌영이가 조직했던 노동당 아니에요? 그냥 공산당이지 공산당. 남쪽 공산당. 공산당에 가입을 하면서 군대 내 총책이 돼. 가장 대빵이 돼. 그래서 포섭을 하는 거지. 군대 자기 조직에서 다 포섭을 한다고. 그 총책을 맡은 것이 박정희라고. 그 완전히 좌익 공산당 빨갱이지. 응? 근데 어떤 위기가 오냐면은 그때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지금은 여순 항쟁이라고 민중 항쟁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당시에 대대적으로 숙군이 된다고. 숙군.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그 빨갱이들 그러니까 공산당을 잡기 위한 그런 대대적인 그런 것이 진행이 돼. 그때 박정희가 딱 걸린다고. 딱 걸려가지고 걸리 못해. 그때 무조건 총살이야. 다른 거 없어. 그냥 그 총살, 재판도 필요 없어. 그냥 총살이야 그때는. 근데 그때 딱 누가 나타나냐? 백선엽이가 딱 나타난다고. 백선엽이가 딱 나타나가서 박정희한테 단독 면담을 해. 그래서 야, 백선엽이가 누구야? 그 만주고 육군 뭐 특설대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관학교라든지 그때 만주국의 인맥 아니야? 인맥이니까. 박정희한테 야, 너 남로당 군대 내 남로당 빨갱이 명단을 나한테 달라. 네가 총책이니까. 그러면 너는 살려주겠다. 딱 그러니까 딜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는 알았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동지들 다 팔아먹은 거야. 그래서 300명을 나는 3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뭐 어떤 학자는 147명이라 그러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거를 다 명단을 백선엽이한테 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은 그냥 즉시로 다 총살당한 거지. 오직 한 명, 박정희만 살아남은 거야. 아주 그냥 자기 동지를 팔아먹어가지고 살아난 거. 얼마나 치사해.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박정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박정희가 백선엽이가 살려줬잖아. 그래서 그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야? 백선엽이 불러가지고 훈장 줬잖아. 훈장. 자기 아버지 살려줬다고 고맙다고. 우리는 왜 백선엽이를 훈장을 줬는지를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 왜 뜬금없이 백선엽이한테 훈장을 줘? 훈장을 주면 그 당시에 간도 특설대 수십 명인데 다 줘야지. 응? 근데 백선엽이만 훈장을 줬어. 자기 아버지 살려줬다고. 자, 우리는 몰랐죠. 왜 백선엽이만 뜬금없이 뭐 훈장을 주나.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딱 그런 거. 자기 아버지 살려줬다 이게. 응?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뭐 10년 이상 뭐 20년 가까이 계속 대통령 해먹으니까 미국에서 계속 그 대통령 해먹을수록 미국 말을 잘 안 듣거든. 그러니까 야, 미국에서 CIA에서 야, 너 물러나라. 안 물러나거든. 그러면 유신헌법을 딱 하잖아. 왜 유신헌법이 뭐야? 종신 대통령 제도거든. 종신 대통령을 하려고 한 거거든. 응? 통일주치자문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는 거야. 그러니까 종신 대통령이 되는 거지. 그 미국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김재규한테 야, 제거해. 그 김재규가 제거한 거 아니야. 박정희를 총으로 쏴 죽였잖아. 근데 김재규가 누군지 알아요? CIA 소속이야. CIA 소속. CIA, 응? CIA 한국 지부장이에요. 김재규가. 그냥 김재규는 CIA 말을 좀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거하니까 제거해버린 거예요. 응? 그럼 어떻게 해? 제3의 제1의 꼭두가시가 이승만이고 제2의 꼭두가시가 박정희 아니야. 그럼 이제 박정희가 제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 얘는 큰일 났지 또. 그럼 제3의 꼭두가시를 내세워야 될 거 아니야. 누구야? 딱 내세우기가 좋은 게. 박정희를 제거하기 전에 미국 CIA에서는 눈여겨본 놈이 있어. 누구를 눈여겨봤어? 전두환을 딱 눈여겨본 거야. 전두환을. 어디서 눈여겨보냐면 75년, 70년대부터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 75년에 끝났지만 그때 우리나라가 파병을 했잖아. 그때 얘가 하급 장교였었는데 전두환이 똘마니들이. 근데 이게 전두환이가 혁혁한 공을 세우거든. 베트남 전쟁에서. 어떤 공을 세우냐. 아주 냉혹한 거야 이놈은.
그래가지고 완전히 집단 학살, 민간이고 뭐고 없어. 그냥 학살을, 그게 다 혁혁한 공이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놈 됐다. 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언론에다 계속 띄우기 시작한 거야. 전두환을 아시아의 차세대 지도자, 아세아에서 주목해봐야 할 인물, 아세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 언론 공작을 계속 하는 거야. 그때서부터. 그러면서 전두환이를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라고, 그러면서 박정희한테 물러나라니까 안 물러나니까 제고를 한 거야. 그런 다음에 12.12 쿠데타를 일으켰잖아. 어? 그럴 때 미국에서 도와준 거지. 시아에서 공작을 한 거야. 또 어떻게 공작을 했냐? 미국 군대를 이동을 시킨 거야. 12.12 사태 일어났을 때 미군의 군대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도와준 거야, 이게. 어? 그건 다 우리가 밝혀진 사실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또 뭐를 했어? 5.18 광주 항쟁 때 이번에 또 밝혀졌잖아요. 이번에 새로 밝혀졌잖아요. 그 기획을 했다고. 군부에서 기획을 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뭐 경상도나 대구나 부산이나 어디나 다, 지네들이 선정을 했다가, 광주가, 전라도 광주가 제일 낫겠다 해가지고 광주를 딱 기획을 한 거 아니야. 거기서 소요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백골단인가 뭔가를 걔네들 침투시켜가지고 일부러 폭동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다 그게 밝혀졌잖아요. 그때 군부에서 완전히 진압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도 전자권이 되는 게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군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나라 군대가 이동을 못해. 근데 미국이 그걸 다 암묵적으로 도와줬잖아. 그래서 그냥 군대를 동원해, 공수부대 동원해 가지고 그냥 진압을 했잖아요. 폭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목포 앞바다의 서해안에 군함도 동원했다고, 군함을. 근데 그 당시에 그 광주의 시민들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미국에서 군함을 파견했고 막 그랬거든. 그게 아니었거든. 여체면 한국 군대가 이거를 진압을 못하면 미국 군대가 들어가려고 군함까지 딱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거기서. 에? 그러니까 전두환 때까지 미국에서 제3의 꼭두가시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전두환 입장에서 미국이 얘기하면 해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의 그 과거 행적이 있으니까. 전두환도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야. 또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가 필요했던 거지. 제3의 꼭두각시를 딱 만든 거지. 얼마나 좋아. 그 둘이 짝짝꿍이 맞지. 계속 짝짝꿍이 맞은 거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까지 짝짝꿍이 딱 맞은 거지. 이것이 우리 현대사의 민낯이에요. 아주 부끄러운 민낯이에요, 이게. 하여튼 지금의 계속 현대사가, 근현대사가 지금 밝혀지고 있고, 자료가 계속 발굴돼 있고, CIA 문건도 계속 나와요. CIA 문건은 30년 동안은 이게 묶여 있어서 30년 이상이 되면 다 그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아니 기가 막힌 내용이 너무나 많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공개된 CIA 공개되는 문서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가끔가다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이걸 내피셜이 아니야. 상상으로 한 게 아니야. 다 자료 하고 공개된 자료, 그다음에 이 언론에 나온 뉴스에 나온 보도 이런 거 물론 공중파에서는 안 나오지. 이런 독립 언론들, 인터넷 독립 언론들 이런 데서 발표한 거, 그 학자들이 얘기한 거, 논문, 그다음에 공개된 CIA 자료 이런 거를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어요. 개인적인 상감은 없어. 다만 이거를 어떤 단죄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알고는 지나가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현대사의 그 민낯 중에서 몇몇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요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를 제가 오늘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